네, 안녕하십니까. 이규덕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정수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데이나 화이트 대표 특집을 했었잖아요. 네. 시도했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주인공이 아닌 데이나 화이트 대표 특집. 네. 이번 시간은 원래 긴급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한 주간 텀으로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워낙 또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 트럼프 얘기 쪽으로 좀 많이 빠지면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 예약 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네. 그래서 하려던 얘기를 못 했죠. 네. 오늘만큼은 데이나 화이트 대표를 다 끝내고 네. 이정수 기자가 새로운 챕터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다. 네, 인생의 다음 챕터. 데이나 화이트와는 이제 좀 여기서 내면의 이별. 털어버리겠다. 네.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명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코너명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저는 그냥 이교독 팟캐스트에 이 섹션의 출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교덕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릇, 이정수의 이교덕 그릇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하다기보다는 작은데 그릇이. 일단은 솔리드한 그릇. 네. 일단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들으시는 댓글. 청취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저는 여러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교덕 팟캐스트, 음. 이교덕 MMA 쇼 혹은 네. 뭐 하여튼 이교덕 이름을 붙인 네. 향후에 좀 다변화될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제가 좀 선제적으로 맡았다. 파일럿 같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주시고 저한테 또 따로 선물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닙니다. 네. 역시 물질적인 게 오가야 돼요. 물질적인 게 오가야죠. 어느 정도. 제가 뭐 이교덕 기자님 옛날부터 봐온 사람으로서 네네. 옛날부터 스타일이 좀 너무 선비야. 스타일이 그 사람 스타일이 아니고 네. 스타일 룩앤필이 그래서 너무 조금 점잖으셔서 한결 같지 않나요? 한결 같죠. 어떻게 보면 네. 일관성은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 가지고 좀 닥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동생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이교덕 기자님이 그런 거 좀 귀찮아하시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소소하게 운동화 네. 아주 핫하지 않은 거 잇 아이템을 네. 선물로 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잘 착용을 하고 뽐내면서 다니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기자로서 활동을 네. 하시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기자는 제가 아니죠.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좀 네. 애매하긴 한데 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라기엔 이제 네. 이교덕 기자 같은 분이 아니면 뭐 정성 기자님도 계시지만 네. 그런 분들이 기자인 거고 저는 뭐 기자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인 사업자를 뭐를 하고 있냐면 음. 이제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랜드 마케팅 쪽 브랜딩이라고 하죠. 브랜딩 쪽 일을 하고 있고 해서 근데 또 대표라고 불리긴 좀 부담되고 이정수 대표 하는 거 좀 오바 같잖아요. 사장은요? 사장은 좀 명사장처럼.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개인 사업 사업체 이름이 멘틀이에요. 멘틀. 네, 지구의 그 멘틀층. 핵 바깥을 핵 싸고 바깥에 있는. 하지만 지각은 아래. 그 약간 그 중간층. 약간의 뎁스와 너무 표면에서 멀어지지 않은 그런 게 제 성향 같아서 멘틀이라고 적고 밑에 그 명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서비스를 제가 하는 거를. 네.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유형이고 물리적 어떤 프로덕트가 아니니까 제가 제시하는 게. 그래서 제가 브랜드 스트래터지 어드바이서리 이렇게 썼거든요. 네. 브랜드 전략 자문. 그래서 이정수 자문? 그냥 기자로 부르겠습니다. 기자로. 일단 역할이나 앞으로 해야 네.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명칭은 기자로 그냥 붙었는데 너무 20년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죠. 거기서 그거 중요합니다. 바꾸기에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입에 붙은 걸 바꾸는 게 힘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끼리 있을 때는 기자로 가고 그게 편하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이거 사유화할 수는 없죠. 사유화 하셔도 돼요. 사유화해도 되나요? 사기업인가요?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족이 또 기네. 본격적으로 네. 데이나 화이트 대표를 탐구해 볼 건데요. 네.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일대기를 네. 다뤄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유독 기자님이 네. 궁금하신거나 궁금하거나 어떤 화제가 될 만한 그떤 구간을 짚어주시면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팩트 8에 제 의견 이 정도로 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긴 알겠습니다. 한데 늘 그랬듯이 좀 약간 프리스타일. 약간 프리스타일로 하시죠. 예. 워낙 뭐 머릿속에 다 데이나 화이트 대표로 차 있기 때문에 얼른 좀 털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 네. 개원하시기를 네. 바라면서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주당. 네. 네. 근데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엄청 성공한 기업가잖아요. 엄청 성공했죠. 자산가이기도 하면서 자산가고. 돈도 많고 그렇죠. 라스베가스의 대저택을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 사람이 과연 네. 금수저인가? 네. 원래부터 돈이 많았나?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커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은 포인트네요. 이 사람이 원래 돈이 많았던 네. 건지 자수성가하는 케이스였던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사실 격투기 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좀 언변이 거칠다 정도로 한국 이제 하드코어 팬들조차 이제 그 정도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수저냐? 금수저 아니죠. 오히려 그래요? 흑수저죠. 완전한 흑수저. 어. 그래서 약간 밑바닥부터 진짜 기어 올라온 타입이죠. 데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맘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자매와 같이 살았는데 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원래는 보스턴 사람이에요. 그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사람. 근데 보스턴에 대한 애정이 좀 있잖아요. 보스턴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죠. 그래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라고 매사추세츠주의 그 풋볼 팀이 있는데 NFL 그 팬이고 그리고 본인도 항상 이제 보스턴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실제 고향도 보스턴이고 네. 현재 라스베가스에 살지만 보스턴에 대한 그 애정이 있죠. 그 아이리시 사람들이 이민자가 많이 사는 곳이 보스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자라다가 이제 어머니 싱글맘인 어머니가 간호사셨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 쪽에서 이제 의료 인프라가 없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뭐 파독 간호사들 같이 네. 그때 이제 간호사들을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간호사들을 우리가 급여나 대우를 잘해주겠다 해서 미국 동부죠. 동부에 살던 데이나 화이트가 미국 서부 사막 내륙 사막인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해요. 어머니를 따라서 10대 때.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게 퍼티타 형제인 거예요. 역시 돈 많은 사람을 알게 됐군요 그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데이나 화이트가 흑수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멀었나 봐요. 근데 라스베가스엔 제가 보기엔 이제 마을 버스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카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풀을 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카풀을 그 친구는 또 집이 부자였대요. 집이 부자였는데 카풀을 이제 맨날 하면서 친해진 거죠. 데이나 화이트랑 막 하면 네네. 엄청 사람이 굉장히 좋았대요. 부잣집 아들인데 굉장히 좋았대. 그때 이제 로렌조 퍼티타, 프랭크 퍼티타는 이미 학교에서 유명한 왜냐하면 퍼티타 브라더스가 나중에 누군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퍼티타 브라더스는 라스베가스의 완전 지주 아들이에요. 지주라 그러나 토호 뭔가 토호라고 하면 좀 너무 좀 부정적인 거 같고 진짜 부잣집 아들과 진짜 그 지방 유지 그렇죠 유지죠. 네. 지방 유지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는 지냈대요. 특별히 안 좋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알고 지냈다가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어머니의 간호사 근무가 끝나면서 다시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옵니다. 참고로 데이나 화이트가 어머니랑도 사이가 본인이 나중에 2000년대 중반에 UFC 성공하고 나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데이나 화이트에 대한 폭로하는 자서전도 그러니까 그 평전도 쓰고 했는데 데이나 화이트에 대해서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보스턴 돌아왔다가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보스턴에서 복싱 선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왜 우리나라도 대표님들 보면 다들 선수를 했거나 꿈꿨거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덩치나 이런 걸 보면 격투기는 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느냐. 아하.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어렸을 때부터 복싱 팬이었어요. 엄청난 타이슨 팬이었고 나이는 이제 타이슨 팬. 비슷한데 엄청난 타이슨 팬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복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그 피터 웰치라고 하는 그 아이리시계 미국인이죠. 뭐 네. 완전 미국인인데 그 사람의 체육관에서 이제 복서를 하려고 하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여러 차례 밝힌 바에 의하면 어느 날 이제 펀치 드렁크가 있는 복싱 선배죠. 그래서 보스턴에 이제 20대 때 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펀치 드렁크에 힘들어 하는데 도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대요. 자기가 저게 내 미래인가? 근데 그때 본인은 나는 파이터 재질이 아니다. 내가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걸 보면 나는 파이터로는 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 파악이 빨랐네. 자기 파악이 빠른 거죠. 예.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보스턴으로 간 이후에 그 대학교를 2번 드랍아웃을 하고 중퇴를 하고 그리고 뭐 벨보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대박이 한번 납니다. 1차 자영업자로서 네. 개인 사업자로서 대박이 한번 나는데 그게 뭐냐면 복서 사이즈. 복서 사이즈. 네. 그거 복싱과 약간 엑서사이즈를 예전 이제 다이어트 복싱? 그러니까 보스턴에선 데이나 화이트 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선 조혜련 씨 해갖고 뭐 그게 세계적인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어떤 그 다이어트 복싱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우리 네. 격투기 업자 사이에서는. 네. 그래서 다이어트 복싱 강사로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음악에 맞춰서 그거는 지금 네. 사료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네. 셔독 있죠, 셔독. 그거 네. 아마 자세히 찾으면 한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셔독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굉장히 오래됐고 파이오니어 같은 매체가 있는데 나중에 이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매체가 데이나 화이트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졌죠. 예. 데이나 화이트의 수많은 적 중 하나인데 그 매체에서 데이나 화이트랑 사이 안 좋아진 후에 기사를 쓸 때 항상 쓰던 자료 사진이 하나 있어요. 기억이 맞으면 네. 그 뭔가 형형색색의 조명 아래에서 데이나 화이트가 그 지금은 완전히 완삭이라고 민머리죠. 하죠. 네, 민머리. 뭐 아니면 우리나라 정통 표현으로 백구 쳤다라고 네, 하는데 백구를 치고 다니지만 예전에 이제 살짝 머리가 있을 있었죠. 때 예. 그 에어로빅복 같은 걸 입고 위빙을 하는데 조명이 쏟아지고 뒤쪽에 이제 수강생들이 있는 사진이 제 기억에 맞으면 구글에 자세히 찾으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는 지금 어떤 미디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영상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근데 그때는 사실 90년대라서 미디어 자체가 그치. 뭐 그때 테이프나 사진기가 그쵸. 있어야지 찍던 때니까 없을 가능성도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어쨌건 네. 여하튼 저는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네. 쫄쫄이를 입고 타이즈를 쫄쫄이를 입고.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일단 이 에어로빅하는 네. 느낌의 그렇죠. 어떤 그 수강생들과 함께 뭐 위빙 1, 2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추측컨대. 네. 근데 워낙 뭐 말도 잘하고 솔직히 데이나 화이트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잘생겼고 성격도 너무 좋을 거고 막 야망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거친 친구였던 거예요. 좀 거칠게 이제 20대 때 살다가 대박이 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아이리시계 혈통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스턴에 네. 아이리시계 마피아 중에 아이리시 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화이티 벌저라고 하는 진짜 악명으로서 전설 높은 갱스터가 하나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지금은 없는데 조니 뎁이 이 사람 전기 영화를 찍기도 했어요. 화이트 메스라고. 이제 그 사람은 그냥 보스턴을 벌벌 떨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근데 나중엔 결국 FBI 밀고자가 돼서 많이 좀 평판도 안 좋아지고 결국 죽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데이나 화이트한테 전화가 간 거죠. 그 정확히는 화이티 벌즈의 오른팔이. 그래서 너가 그렇게 현금을 많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근데 뭐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소문이 쫙 난 거야. 근데 왜 우리한테 상납을 안 하냐 화이티 벌저 형님한테. 모르나 벌교에서 주먹 자랑 하지 말고 보스턴에서 현금 자랑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뜻은 그
보스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보스의 중간- 뜻이죠. 보스의 오른팔에 그냥 알아서 그렇게 이렇게 명하고 그렇게 보죠. 데이나 화이트도 그 화이트 벌저라고. 화이트 벌저가 직접 전화는 안 했는데 뭐 오른팔인가가 전화를 했대요. 네네.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그때 아시죠? 장사 사업 잘 되는 친구들 뽕찬 거 아시죠? 네, 거기다가 자기 볼소 출신에다가 어. 야 꺼져 이런 거예요. 음. 우린 못 줘 한 거예요. 전화 세게 딱 나갔네. 끄는 거 세게 나간 거. 네. 딱 끄는 거죠. 그래서 자식 하고 데이나 화이트도 이제 전화를 돌렸겠죠. 삐삐 쳤겠죠. 야 전화하는데 꺼지라고 했겠죠. 너 왜 그랬어? 주변 반응이 다 그런 거야. 너 데이나 화이트가 뭐 너 이런 큰일 거죠? 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왜냐면 화이트 벌저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안 알려져 있는데 진짜 미국 어떤 1990년대 갱스터 5명을 진짜 못된 사람 5명을 뽑으면 거기 거의 무조건 뽑힐 거예요. 거의 그 잔혹함과 무식함이 진짜 보스턴을 벌벌 떨게 한 사람인데 데이나 화이트도 이제 싹 나 큰일 났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한 거죠.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2주? 2주? 그렇죠. 튀었다. 그날 항공사에 바로 전화해서 그날 티켓을 끊어서 그날 라스베가스로 다시 돌아가요. 그날. 아니 그럼 원래 네. 있던 사업체나 성행하던 그 다이어트 복싱은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2024년, 2025년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점을 안겨주는 건데 그래서 사업을 라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인프라나 이런 건 다 체육관 사장이 한 거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짐은 아니었고 체육관은 아니었고 본인은 복서 사이즈 강사였던 거지. 트레이너.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제가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료는 명확히 남아있진 않지만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네. 아, 망했다 나. 망했다. 여기 있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진짜 모르니 죽을 수도 있다. 네. 나는 그냥 바로 가야겠다. 네. 바로 결단 내렸군요. 그러니까 바로 결단. 아, 확실히 빨라. 데니마이트가 빠르네. 빨라. 그러니까 왜 빠르냐면 나 선수로서 미련도 있고. 잠재성이 없어. 바로 끊었고 사업 시작했고 이걸 또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용기, 실수를 과감성. 그렇죠. 실수를 해도 너무 크게 했다. 약간 그거 과감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갔던 게 그러면 언제예요? 그게 90년대예요. 90년대 후반일 거예요. 중후반. 아마 한 중후반 정도. 그정 20대 때 이제 다시 돌아간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게 선수 매니지먼트나 이런 사업을 시작했던 건가요?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로 돌아갔잖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그 전부터 본인은 파이트 비즈니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대요. 어쨌건 배운 게 좋아하는 것도 배운 것도 이제 파이트 비즈니스니까 뭔진 모르지만.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원래는 복싱 매니저를 하려고 해요. 복싱 매니저. 근데 라스베가스가 그게 보스턴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복서 사이즈 잘하고 뭐 똑똑한 거 알겠는데 와서 잘 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동네죠. 그러던 중에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복싱 매니저로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플로이드 메이웨더랑도 안면을 트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이웨더 데이나 화이트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메이웨더도 그땐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조금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청리델 티토 오티즈 매니저가 되게 돼요. 복싱에서 뭔가 길이 안 보이니까 좀 옆 사이드로 간 거죠. 그땐 진짜 마이너 중 마이너죠. MMA. 그래도 청리델 티토 오티즈 매니저를 제일 했다는 큰 건 선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당시에는 특히 티토 오티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아까 카풀을 해준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원래 결혼식을 안 가자는 주의였대요. 그 당시에. 아, 축의금 낼 돈이 없었나? 축의금도 그렇고 자기는 그게 스트레스래요.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루 종일 노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자기 취향이 아니고 그냥 가면 피곤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많은 데서 뭘 하는 게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약간의 반골 기질도 데이나 화이트가 없지 않으니까 뭐 그 당시 20대니까 뭐 자기 철학이 있었겠죠 나름. 뭐 축의금을 안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거기 근데 이 자기 카풀해준 친구를 자기가 결혼식도 안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데이너 화이트가 이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있진 않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때도 얘기했지만. 예, 그게 기조죠. 삶의 그게 기조죠. 철학이네요, 예,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쳐낼 땐 가차 없는데 몇 명의 이 이너서클 혹은 몇 명의 은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는 내 사람. 거죠. 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무서운 점이자 대단한 점이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가서 뭐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보면서 이제 뷔페 먹고 육회 먹고 하다가 옆 테이블에 퍼티타 형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간 김에 그때 뭐 핸드폰 시대도 아니고 퍼티타 티타 형, 랭크 형, 렌주 형 한 뭐 이렇게 명은 된 형이고 거예요. 로렌조가 동생이고 동갑 네, 동년배고 프랭크 퍼티타가 이제 형이고 예. 만나서 대박 잘 지냈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로렌조랑 프랭크 퍼티타가 누구냐면 그 이탈리아계 카지노 재벌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네. 스테이션스 스테이션스 카지노라는 네. 그 카지노의 아들이고 로렌조 퍼티타가 그냥 유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로렌조 퍼티타는 네바다주 체육위원회의 위원 중 하나예요. 엄청 젊을 때인데 20대 때인데. 그래서 데이너 화이트 입장에서 야 나 보스턴에서 좀 일이 있어서 왔어 하다가 넌 요즘 뭐해 렌조야? 너희 집 돈 많잖아 했는데 나 요새 뭐 카지노 그거 하고 카지노 일 하면서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일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데이너 화이트가 연관성을 딱 바로 찾은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그래서 친해져요. 그래서 친해지면서 둘이 존 루이스라고 이 젠스 펄버한테 KO 당했던 UFC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라이트급지고 팔다리가 되게 길고 주짓수 블랙벨트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라스베가스의 유일한 블랙벨트일 거예요. 그때가 거의 30년 전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데이너 화이트랑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이제 주짓수 개인 레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너 화이트가 주짓수를 하는데 주짓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하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런 세계가 있다고. 2025년에 4년에 해도 재밌는 건데 그 당시에 했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제 퍼티타 형제들이랑 데이너 화이트가 맨날 그렇게 넷이 논 거예요. 주짓수 너무 재밌다 하면서. 근데 이제 존 루이스가 나중에 청리델 세컨으로 항상 나와요. 그래서 청리대랑 친한 사람이에요. 존 루이스는 왜 라스베가스에 있었냐? 이 사람은 또 락 밴드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데 원래 라스베가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락 밴드로서 이루려고 하다가 사이드 잡으로 UFC도 하고 데이너 화이트 PT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하면서 이 서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리들도 소개해주고 청리델이 티토 오티즈랑 친했으니까 티토 오티즈도 소개해주고 하면서 야 그럼 내가 복서 매니저로서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 MMA 파이터 매니징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정착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어떤 자립을 하다가 UFC라는 단체를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했죠. 2000년에 이 퍼티타 형제들하고 같이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이 과정이 궁금하죠. 일단 데이너 화이트는 말씀 주셨듯이 파운더가 아니에요. 설립자가 아니에요. UFC를 2001년에 사갔는데 데이너 화이트가 티토 오티즈와 청리들을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UFC랑 이제 딜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맨날 안 주는 거야. 누가? UFC가 파이트머니를 안 주는 거예요. 당시 SEG죠. SEG죠. 역시 SEG. 파이트머니를 안 주니까 데이너 화이트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놈들아, 줄 돈도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좀 UFC 상황을 보면 그때 이제 원래 UFC가 파운더가 3명이에요. 시작은 호리온 그레이시가 그레이시 주짓수를 알리려고 홍보 방안을 찾다가 반 메이로위치라는 그 케이블 미디어 업자랑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디어 업자 2명이랑 호리온 그레이시가 만든 게 UFC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반 메이로위치라는 사람이 호리온이랑 나머지 창업자의 지분을 다 사서 본인 소유로 다 만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UFC가 급전 낙하를 해요. 기업 가치나 매출 같은 게. 근데 그 와중에 들어온 게 이제 데이너 화이트가 선수를 집어넣고 하던 그때 완전 암흑기 때. 그래서 막 말싸움을 하다가 반 메이로위치가 야,
됐고 우리 사실 돈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뭐 다음 대회 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파이트 머니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배째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애초에. 데이나 화이트가 그걸 듣고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 거기서 기회를 발견한 거예요. UFC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퍼티타한테 전화를 바로 돌리는 거예요. 전화 가능해 렌조야? 아니 뭐 딴 건 아니고 UFC 있지? 그래서 알지 했더니 지금 이게 망하기 직전이다.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헐값에 나왔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왔다도 아니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나 화이트 표현이 우리가 이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퍼티타도 그때 UFC나 MMA 매력에 주짓수의 매력에 빠져 있을 때고 데이나 화이트랑 그렇게 지내면서 기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발견을 한 거야.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면 네. 그 당시에 그거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당시에 네. 200만 불, 2 밀리언 미화. 당시 환율로 치면 한 오늘 환율로 치면 거의 30억? 20억에서 30억 사이였겠네요. 예. 당시 환율이면 뭐 20억? 근데 그때 IMF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도 한 20억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2 밀리언에 산 거죠. UFC를 2 밀리언. 지금 참고로 UFC가 조단이잖아요, 조단이. 지금 밸류가 소위 밸류라고 하는 게 20조. 20조 몇 배인지 계산도 안 돼. 그걸 어떻게 샀냐면 주파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주파. 퍼티타 형제하고 네, JUFFA. 주파가 이탈리아어로 싸움이란 뜻인데 그 회사를 만들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이거 나와 있진 않은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데이나 화이트 지분을 한 20% 가량 주고 퍼티타 형제가 해서 데이나 화이트 너가 맡아봐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굉장한 신뢰가 필요한 건데 데이나 화이트의 기지를 어떤 가능성을 봤으니까 그렇게 맡겼겠죠. 당시에 그런 그 기업체를 운영한 적은 없으니까. 운영한 적은 없죠. 네. 배팅이었네요. 배팅이죠. 네. 어떻게 보면 퍼티타가 엑시트 아주 잘했죠. 왜냐면 2010년대 중반에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5년이었나? 그때 5조 원에 팔잖아요. 네. UFC를. 그때 엔데버에. 네. 그때 퍼티타가 오히려 스테이션스 카지노보다 UFC 딜로 돈을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그 후에 그 둘은 은퇴해서 맨날 요트 타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200만 불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 게 UFC라는 그 로고랑 케이지랑 그러고 12개 컨트랙트 계약서 12명의 선수 12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계약이 제대로 된 게 12명. 그리고 제가 보기에 뭐 쓸모 없다고 하는 생각에 메리트 없다고 하는 계약은 다 해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 축이 되는 선수들. 축이 되는 선수들. 근데 지금이야 UFC 선수가 800명인데 기억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엔 UFC 자체가 월에 한 번을 못 했어요. 그렇죠. 두세 달에 한 번씩 두세 달에 한 번 할 때도 하니까. 있고 막 한 달에 2번 하면 와 대박이다. 막 프라이드 UFC 겹치는 날 거의 없고 그랬거든요. 그 나왔던 사람들만 거의 나왔죠. 나왔던 사람들 메인 이벤터들은 딱 네. 정해져 있었잖아요. 티토 오티즈, 뭐 청미델, 청미델, 비토벨포트 왔다 갔다 하고 뭐. 랜디 커투어 있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산 거죠. 헐값에 산 거죠. 근데 그 당시는 헐값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그때 빈사 직전의 기업이었고 뭐 정치권에서 린치를 가하고 그렇죠. 초반에는 UFC가 어떤 정통 스포츠로 셀링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자극적 컨텐츠 중 하나인데 그 어떤 매개체가 스포츠였던 그런 컨텐츠예요. 애초에 호리온 그레이시가 자기네들 그레이시 주짓수 홍보를 해야 되는데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뭐 할까 하다가 이런 가라데 키드 뭐 아니면 이런 모탈 컴뱃 이런 걸 레퍼런스로 해서 만든 게 UFC란 말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맛이 자극을 더 이상 못 줘서 역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정치 쪽에서는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뭐 다른 컨텐츠들 너무 잘 나가고 근데 UFC 자체가 그땐 TV가 미디어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시절에 TV에 들어갈 수가 없는 컨텐츠잖아요. 더군다나 데이나 화이트 이전 에라에서 너무 자극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빈사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2 밀리언에 사고 그 2 밀리언을 더 줘서 이게 진짜 최근에 밝혀지는 진짜 재밌는 게 그 라이온스 게이트라는 영화 제작사가 있어요. 있죠. 라이온스 약간 게이트. B급 영화들 많이 약간 아주 초메이저는 아니지만 좀 괜찮은 영화를 그래도 만든. 근데 그래도 미국 헐리우드에서 우리가 알 정도의 제작사면 그냥 엄청나게 큰 제작사거든요.
라이온스 게이트가 요즘 가장 화두가 되죠. IP, 지적재산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뭐 인터넷 라이트, 뭐 로고 라이트 이런 거를 DVD, 뭐 게이밍 라이트, 게이밍 권한 이런 거를 라이온스 게이트의 반 메이로위치라는 이 사람이 다 판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짜내는 심정으로 그거를 다시 사와요. 데이나 화이트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그것도 2밀리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200만 불, 200만 불. 그러면 정확히 그때 한 50억은 썼네. 50억을 썼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데이나 화이트 얘기는 라이온스 게이트가 얼마나 자기를 비웃을까 싶었다 이거는. 이거 지금 뭐 모기업도 안 되는데 이거 굳이 이걸 200만 불에 팔 때는, 그러니까 반 메이로위치가 팔 때는 훨씬 적은 돈에 팔았겠죠. 네. 근데 라이온스 게이트도 어쨌건 다 돈을 아는 놈들이 하는데 그걸 200만 불에 5년에 스프레드해서 다시 사가는 계약을 했대요. 데이나 화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대단한 인간인 게 그걸 사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던 그 당시에 거죠. 그걸 사온 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성견지명이 당시엔 있었네. 휴지 조각이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거의 없죠. 그냥 200만 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게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그런 성견지명도 있었고 사실 자기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너 한번 해봐라고 할 해봐라. 수 있는 친구, 그게 대단한 부자 거죠. 친구가 네. 밀어줬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했던 거니까. 근데 퍼티타조차도 뭐랄까 그걸 데이나 화이트만 보고 하진 않았을 거고 이 사업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UFC 이꼴 종합격투기, 종합격투기 이꼴. 그러니까 이게 UFC를 사면 당시 그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파이팅 이즈 인 아워 DNA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풋볼 예를 들어 NFL도 그렇고 F1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호환이 잘 안 돼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 인식을 쉽게 하고 이런 건데 싸움은 더군다나 이 퓨어 파이트에 가까운 순수 싸움에 가까운 MMA는 이거 분명히 그 국제적 확장력이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퍼티타나 데이나 화이트의 인터뷰를 보면 어느 시점까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NFL 같이 키울 수 있다. NFL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퍼티타가 그런 걸 봤다고 생각해요. 리그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스포츠 이제 종목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처음엔 자극이지만 이걸 이렇게 키울 수 있다. 그거를 조금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마케팅 기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편에 처음에 쉽지 않았죠. 도널드 트럼프 얘기할 때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쵸. 트럼프 형한테 빌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장소도 뉴저지에 빌리고. 있는 트럼프 카지노에서 타지마할 카지노 리조트에서 하죠. 당시에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정말 스트러글을 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단체는 프라이드였잖아요. 그쵸. 프라이드에 본인 선수들을 내보내가지고 좀 한 번이라도 더 자기의 존재감을 UFC 존재감을 그쵸. 좀 그때는 진짜 알리려고 프라이드가 노력을 갑이었죠. 했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당시 프라이드 가서 뭐 인사도 하고 맞아요. 지금 VIP석에 앉아 있고 이랬던 시대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한 40살도 안 됐을 때인데 그때 그 프라이드가 아마 그 20대 격투 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프라이드라고 일본 격투기 대회인데 격투기죠. 거기서 이제 그랑프리라는 걸 했어요. 이제 월드컵처럼 토너먼트를 한 거예요. 거기 8명의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는데 2003년에 한 명, 2004년에 한 명 보냈죠. 2003년이 이제 대박이었죠. 2003년이 그 청리델 그랑프리. 네. 청리델이 나왔죠 그때. 근데 이게 청리델이 약간 미국에서 온 자객 기믹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멋있는 게 데이나 화이트가 딱 둘이서 와요. 둘이서 비행기 타고 와서 청리델이 또 알리스타 오브레임을 8강에서 잡잖아요. 잡죠. 그 후에 4강에서 퀸튼한테 지고 또 UFC 와서 또 퀸튼한테 타이틀을 내주고 청리델이.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데이나 화이트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데이나 화이트가 저는 이게 팝컬처적인 건데 아무도 안 짚더라고요. 그때 데이나 화이트가 약간 난입하는 느낌으로 청리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UFC 사람들이랑 막 우르르 왔으면 오히려 조금 더 짜쳤을 수도 있는데 그때 약간 나는 CEO인데 그때도 UFC 대표인데 좀 젊은 느낌으로 와서 우리 약간 두 명의 버디 무비 같이 태양은 없다 같이 약간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이나 화이트가 언제 또 한 줄 아세요? 맥그리거 메이웨더 때. 복싱계로 갈 때도 복싱계로 갈 때도 데이나 화이트가
복싱에 그 안투라지 문화가 있어요. 한 명이 막 20명이 팀이 따라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최할 때 보면 엄청 많잖아요. 한 200명 올라가 있잖아요. 진짜 200명 올라가 있잖아요. 뭐 프로모터에 보이지도 않아 막 뭐 자기 매니저에 보디가드에, 팔촌에 뭐 자기 트레이너에 처제에 막 다 올라요. 말도 안 돼. 근데 그 메이웨더랑 맥그리거 때 특히 미디어 프레스 투어 할 때 보면 데이나 화이트랑 맥그리거 딱 2명만 올라가. 그게 사실 좀 멋있잖아요. 약간 네네네네. 적진에 야 다 들어와 이 느낌. 근데 그게 약간 청리대일 때 딱 보여줬던 그 미디어 전략이에요. 약간 언더독이지만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개의치 않는다. 어쨌건 여하튼 그 당시 그랬고 근데 저는 좀 거기 연결돼서 짧게 한번 덧붙이면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완전 판이 바뀌어서 프라이드가 인수가 되고 UFC가 압도적인 글로벌 넘버원이 됐고 근데 최근에는 그 사카키바라 프라이드 당시 대표가 아사쿠라 카이라는 자기 선수를 넣으려고 UFC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고 맞아. 역전되는 걸 보면 잘 모르는 거다 진짜. 모르는 거죠. 비즈니스는 모르는 거죠.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요. 맞아요. 청리대를 보냈고 겐 맥기인가요? 맞아. 간맥기도 왔었어요. 간맥기인가요? 간맥기도 청리대랑 친한 선수예요. 헤비급 선수 2m 거인. 그 사람 2004년에 이제 프라이드 맞아요. 헤비급에 그랑프리 왔었죠. 네, 맞아. 근데 겐맥기는 조금 임팩트가 약했어. 맥트가 약했는데 그건 데이나 라인 청리델 라인이니까 데이나 청리델이 되게 사이가 좋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여하튼 그렇게 이렇게 움츠려져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그 타이밍을 보고 있던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갑자기 이 사업을 확 키우는 그렇죠. 어떤 그 기회를 맞이하잖아요. 또 그때가 2005년에 TUF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UF가 이제 약자죠. The Ultimate Fighter. 그래서 줄여서 TUF. 근데 약자인데 발음이 또 터프야. 그 당시에는 터프 그랬어요. 터프하다. 약간 그 터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UFC가 그 정통성 있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뭐가 숨통이 안 트이는 거죠. 숨통이 안 트요. 중간에 막 삽질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데니스 로드맨이랑 결혼을 해서 화제였던 카르멘 일렉트라라는 알죠. 그 플레이보이 모델이 모델. 있어요. UFC가 어느 날 막 마케팅 발표를 하는 거야. 우리 마케팅 혁신적인 거 한다 했는데 막 매튜즈, 랜디 커터 이런 선수들이 카르멘 일렉트라랑 같이 사진을 막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적으로 갈피를 완전히 잃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것까지 했겠어. 뭐 남성 타겟이어야 된다 이런 것만 보였겠죠. 네, 막 삽질을 엄청 많이 해요. 막 그 정도로 삽질을 하다가 2005년에 이제 이 퍼티타가 계속 펀딩을 했잖아요. 투자금을 계속 넣었잖아요. 데이나 화이트는 열심히 했고. 근데 누적 적자가 40밀리언이 돼요. 500억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600억이 다 돼가는 거예요. 560억 정도. 그러니까 한 5년 안에 4년 5년에 그렇죠. 한 5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죠. 뭐 다들 뻥튀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했는지. 그 당시 모르겠고. 경기는 참 재밌었는데 보는 사람들은 경기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막 라이트 헤비급 맞아. 4대 천왕이라고 해야 되나? 치고받는 게 재밌긴 했었는데. 재밌었는데. 그쵸. 비토, 랜디, 티토, 청리델 해서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와 이게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로렌조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데이나 화이트한테. 자? 이렇게 보낸 거죠. 자고 있어? 그래서 아니야 앉아. 전화해도 돼. 그래서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야 근데 나도 이 눈치가 보인다. 이게 돈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늘 수가 있냐. 그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야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한 번만 해보자. 마지막으로 2005년이 뭐냐면 리얼리티 쇼 에라예요. 리얼리티 2000년 거의 초반부터 뭐 굉장히 많았고 2000년대 중반이면 리얼리티 쇼 에라가 뭐 계속까지는 않았잖아요. 지금도 리얼리티 쇼 약간 나오지만 느낌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때 그러니까 정점이었나요?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2005년부터 모든 케이블 TV에서 리얼리티 쇼를 진짜로 3-4개씩 해요. 그러니까 모델도 있고 셀 수도 없어요. 뭐 많잖아요. 진짜 배우, 너무 많아요. 배우, 그러니까 뭐 셰프, 뭐 셰프. 요리는 몇 개가 되고 뭐 락스타도 있었고
하다가 어떤 프로그램까지 있었냐면 백인 래퍼들만 나오는 그러니까 에미넴처럼. 에미넴 그러니까 어그로죠. 제2의 에미넴을 찾아라 같은 그러니까 흑인이면 못 나와. 다 백인만 나와.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그때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견습생이라고 하는 리얼리티 쇼로 뜬 거고. 데이나 화이트가 그 리얼리티 쇼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마지막이다 진짜.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발품을 팝니다. 리얼리티 쇼 하고 싶습니다. 기획이 이렇습니다. 우리 UFC가 있고 방송사가 붙어야 되니까 무조건. 방송사가 붙어야 되잖아. 근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방송사에서 다 야씨 안돼 이거 승인 안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찾아가는 게 메이저는 무조건 당연히 거부하고 이제 스파이크 TV라고 케이블 채널을 찾아가요. 스파이크 TV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넷플릭스 CEO가 아마 미디어 중에 제일 재벌이겠죠. 미디어 쪽에서. 근데 그때는 누가 재벌이냐면 미디어 쪽에서 뭐 엔터 미디어 다 통틀어서 영화 축이 있고 TV 축이 있는데 TV 쪽은 그냥 TV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미국은 그렇죠. 케이블 TV를 사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건데 바이아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MTV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파라마운트 MTV 지금은 나중에 벨라토로 사간 그 회사인데 거기 이제 케이블 채널 안 되던 거를 명칭을 바꿔서 스파이크 TV라는 채널을 만든 거예요. 타겟 데모는 뭐 한 18세에서 40세 남자를 위한 채널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XTM 같이. 거기 채널이 있는데 UFC랑 핏이 맞잖아요. 데이나 화이트가 찾아가요. 여기 안녕하세요. UFC 데이나 화이트입니다. 네, 여기 명함이고요.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스파이크 TV에서는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신생 채널에서는 신생 채널. 그런 자극이 필요하죠. TVN도 맨 처음에 엄청 좀 야한 거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조금 민망할 정도로 좀 심했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파이크 TV가 좋아요. 근데 제작비를 우리가 되긴 좀 힘들 것 같아. 이거 너무 승인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또 충격을 또 한번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승인을 얻어서 제작사를 차리기로 해요. UFC 자체 내로? 그렇죠. TUF를 만들 수 있는 제작을 해서 공급만 하는 거예요. 우린 틀어줄게가 된 거예요. 뭐 비슷한 개념이 겁없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자체는 사실 로드 FC가 다 하고 해서. 채널의 방영만 꽂아주는 거 편성만 해주는 걸 MBC가 한 거죠. 비슷한 케이스 같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2005년엔 방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그렇죠. 이거 자체로 이런 메리트니까 자극적인 잘 되기만 하면. 근데 이제 비용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 UFC에서 안 그래도 UFC가 적자가 왜 많았냐면 데이나 화이트의 경영 스타일이 나오는데 모든 거를 인하우스로 해요. 다 내가 해야 된다. 다 내가 해야 돼. 근데 이게 비용 구조적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터졌을 경우에는 이게 또 말도 안 되게 좋은 거거든요. 주도권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웃소싱 자체가 없이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도 되고 권리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근데 이게 스파이크 TV에서 결국 TUF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부메랑으로 너무 좋은 게 이게 스파이크 TV가 제작을 했으면 TUF 이 프랜차이즈가 스파이크 소유가 됐을 텐데 이게 스파이크 TV에서 자기들이 비용이나 이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으니까 니네가 만들어서 가져오면 틀어줄게 했던 게 편성만 해줄게 했던 게 역시 잘 줄여주시네. 그게 결론적으로는 UFC가 이 IP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다 소유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즌 1을 틉니다. TUF 시즌 1을. 근데 이게 이제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때 나왔던 선수들이 뭐 디에고 산체스, 포레스트 그리핀, 스테판 보너, 돌아가신 스테판 보너,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죠. 크리스 리벤이 제일 화제였죠, 사실. 그러니까 그 조시 코스책 똘끼 있는 애들을 잘 모았어, 캐릭터들을. 시즌 1이 캐릭터가 진짜 좋았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저희 영어 잘 못할 때 이게 분명히 재미있는 얘들 싸우는 거에 있는 것 같은데 잘 해석은 안 되고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래서 맨날 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뭐 당연히 방영은 못 택도 봤죠. 없고 그때도 둘이서 아마 그때 이동키로 이동키 같은 걸로 막 다운 받아서 이동키. 매주 보면서 얘가 리벤이고 뭐 한 맞춰가면서 막 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보면 그때 기자 생활을 할 때인데 대학생 때 어렸을 때 진짜 20년 됐네요. 근데 그때 보면 이게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지는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셔독 같은데 맨날 그 TUF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터지다가 이게 그러니까 토너먼트예요. 그러니까 한 라스베가스 저택 하나에 같이 진짜 때려박고 20대 초중반에 맹수 같은 놈들 맹수 진짜. 같은 놈들을 8주인가 6주인가 8주를 몰아넣고 근데 거기서 핸드폰도 뺏고 전화도 못 하게 하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거기가 사실상 가둬놓는 거예요. 그렇죠. 대저택이긴 한데 거기서 막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남자들끼리 있으면 맨날 싸우고 그게 2층 침대잖아요, 다들. 네, 그쵸. 그러니까 1층에 누가 내려가냐? 거기서부터 지금 기싸움이 생각하면, 뭐. 엄청나. 진짜 완전 그 맹수 같은 인간들을 다 몰아넣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거기에 스트레스 풀 게 없으니까 술 먹고 술 리벤에 먹고. 꼬장 부리고 막 그쵸, 막 벽 부수고 맨날 싸우고 꼬장 부리다가 맞고 막 다부리 당하고 막. 그 파이터들이 그 누구보다 소녀 같아요 사실. 예. 지들끼리 팝을 만들어서 맞아요, 막 맞아요. 왕따 시키고 막 그런 게 나왔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리얼리티 쇼가 시즌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회가 어떻게 끝나냐면 라이브 대회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긴 선수만 UFC가 계약을 한다. 상금을 그쵸? 주고. 상금을 주고 이제 결승전에 두 체급 선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UF 시즌 1 피날레를 스파이크 TV에서 생중계를 해요.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이죠. 네. 근데 그날 경기가 시원찮아. 음. 오히려 리얼리티 쇼가 꽤 잘 됐는데 경기가 시원치 않던 와중에 그 마지막 미들급 결승전이 누구였냐면 디에고 산체스 대 케니 플로리안이었어요. 디에고 산체스가 케니 플로리안을 그냥 순식간에 압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속으로 이거 망했다. 경기가 너무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스테판 보너와 포레스트 그리핀의 진짜 UFC 국한했을 때 거의 제일 중요한 경기 탑 5에 충분히 들어가는 경기가 역사를 바꾼 경기. 역사를 바꾼 경기죠.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 역사를 바꾼 경기. 맞아요. 두 선수가 맞붙어요. 두 선수 다 스테판 보너는 고인이 됐죠. 두 선수 다 미친 경기를 한 거예요. 그쵸. 진짜 미친 경기. 데이너 화이트 피셜에 따르면 그때 뻥튀기가 있겠지만 문자량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봤어. 야, 너 지금 보고 있냐? 너 지금 보고 있냐? 그래서 데이너 화이트 말에 따르면 화이트가 백인 두 명이 백인 두 놈이 헐벗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때부터 셋톱박스가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왜냐면 케이블 문화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셋톱박스가 없을 때예요. 우리는 거의 유선이라고 불렀죠. 유선으로 해서 케이블. 케이블인데 케이블 그 셋톱박스 같은 게 없어. 시청률 집계가 가가호호에서 막 그런 식으로 하던데 어쨌건 미국은 훨씬 케이블 문화가 다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 수신기가 있어서 시청률이 집계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 시청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친 시청률이 나온 거예요. 저도 그때 라이브는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뭐 다운 받아서 보잖아요. 소름이 그 분위기나 이런 게 막 사람이 많지도 않아. 그게 조그만 아마호텔이었을 거예요. 플레이보이 그때 호텔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조그만 소규모 카지노. 미친 듯이 싸우는데 막 보는데도 막 끌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서브 컨텍스트 같은 것들이 설명이 다 됐어요. 얘들이 젊은 애들이네. 해설에선 계속 배경을 얘기하고 진짜 헝그리하게 한 애들이 둘이 나와서 꿈을 걸고 싸운다.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저희 식스피겨 컨트랙트라고 하거든요. 식스피겨가 뭐냐면 6자리, 그쵸? 억대. 10만 불대 컨트랙트. 이것도 나중에 이 어떤 교묘한 걸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식스피겨 컨트랙트와 뭐 디 얼티밋 파이터의 영예 그리고 뭐 이 시즌의 초대 우승자는 포레스트 그리핀입니다 하니까 포레스트 그리핀 하고 스테반 보너 앞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 데이나 화이트가
대신 이 경기는 미친 경기였기 때문에 스테판 보너에게도 똑같은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데이너 화이트 후일담이 마지막 경기 보고 퍼티타랑 다 같이 공감을 했대요. 야, 우리 뭔가 해낸 것 같다. 이거 미쳤다. 당연히 대박이 났으니까. 대박이 났죠. 뭔가 또 새로운 계약이라든가 네. 방송사 쪽에서의 반응, 네. 퍼티타의 어떤 이런 반응들 네. 되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UFC가 그 장막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를 뚫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스포츠는 아니고 메인스트림 팝컬처의 어떤 그 선을 넘어갔어요. 그 제한선을. 그래서 편입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뚫기 어려워가지고 그걸 뚫으려고 진짜 고생을 발광을 한 거죠. 했는데. 네, 진짜 발광을 한 거죠. 그 약간 문화적 정통성, 유효성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래서 데이너 화이트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복싱과 다른 게, 복싱은 스토리가 똑같다. 뭐 다들 슬럼가에서 자라서 뭐 열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격투기는 뭐 대학교 졸업한 애도 있고 뭐 진짜 어디 이민 와서 하는 애도 있고 막 너무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니까 속이 터졌는데, 그걸 리얼리티 쇼로 이제 전달을 해서 뻥 터진 거죠. 그래서 복싱하고는 다른 어떤 캐릭터가 UFC에 조금 입혀져요. 캐릭터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스포츠 캐릭터를, 스포츠적 캐릭터가, 이게 결이 복싱의 아류가 아니고 별도 캐릭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되게 UFC는 백인 느낌이고 락앤롤 바이브고, 예전에 UFC 2000년 중반 그 전성기의 시작 때 보면 그 시작하는 그 음악? 시작하는 테마송 땅다라다 로고송 뭐 다다다다다, 완전 그 보세요. 청리대 매튜즈 팀 실비아 그 느낌이 있잖아요. 바이크 탈 것 같은 느낌들. 트럼프 서포터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런 게 입체적으로 딱 생기면서 이제 스파이크 TV와 함께 리얼리티 쇼 에라에 시대의 흐름에 그 몸을 그냥 실은 거죠. 그때부터 너무 이제 주류로 이제 편승을 네. 극적으로 하게 됐다. 진짜 그죠? 극적으로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2005년에 이제 시즌을 매년에 두 개씩 하죠. 하고 근데 몇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을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맞아요. 실력이 막 좋든 그쵸. 나쁘든 네. 막 유입을 시켜서 네. 내가 아는 선수가 또 UFC 나오니까 그렇죠. 트로이의 목마. 그걸 또 보게 되는 거는 그렇죠. 그죠? 예. 그 알겠지만 우리 셀러브리티들도 뭐 요즘 뭐 아이돌들 데뷔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보시면 외모가 가장 화제가 돼요. 그렇죠. 아니면 실력이 제일 화제가 돼요.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창피하지만 좀 K-팝 걸그룹들을 조금 어떤 진지하게 좀 이렇게 관심 깊게 보는데,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연구를 그것도. 좀 하는데 근데 보면 그게 있어요. 데뷔 싱글에서 제일 인기 많던 멤버랑 데뷔 3, 4년 후에 제일 인기 많은 멤버랑 되게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제 같은 멤버를 보면 처음에는 제니 같은 친구분들이 인기가 많지만 로제도 진짜 인기가 많고 요번에 아파트로 떴잖아요. 네. 이렇게 매력이나 본인이 가진 입체성이나 이런 걸 보여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실력 이런 것도 있죠. 실력뿐 아니라 그냥 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보면 젊은 친구들은 로제가 약간 아는 사람 지인 느낌도 나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또 스타일이 좋고 본인이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안 돼요. 그 나이 때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게 절묘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셀링 포인트나 어필 포인트로 잡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UFC, TUF도 약간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나오면 자기 가족 얘기도 하고 어디 출신인지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다 종합격투기를 했는지도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TUF를 통해서 조명이 되면서 몰입도가 되게 높아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드 시대 때 보면 프라이드도 사실 인기가 있었던 거는 그 선수에 대한 소개 캐릭터 소개 영상 이런 거를 일단 주입을 시켜놓고 잘 잡았죠. 너랑 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맞아. 우린 다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다 친구들이야. 뭐 이렇게 가서 결국에 또 경기까지 재밌게 만드는 거였다면 UFC는 TUF를 통해서 그쵸. 그 과정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프라이드는 그걸 훨씬 더 드라마타이즈 감정적으로 했던 거고 UFC는 약간 미국 애들 스타일로 어느 정도는 그냥 날것으로. 팩트 나열, 요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07년 뭐 이렇게 그 미국 출장을 갔었잖아요. 그때 버블기 때, 네. 종합격투기 버블기 때.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택시를 제가 탔는데 그당 지금은 이제 MMA라고 많이들 알 거예요. MMA 뭐 이렇게 알 건데 그때 버스 택시 기사님이 뭐 하러 왔냐? 그래서 우리 그 취재 왔다. 어떤 거 취재 왔냐? 그래서 그냥 MMA 뭐 격투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얼티밋 파이팅. 얼티밋 파이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격투기 하면 K1으로 통했듯이 K1.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MMA 격투기 하면 그냥 얼티밋 얼티밋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어원으로 보면 왜 얼티밋 파이팅이라고 하냐면 종목이 얼티밋 파이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UFC가 얼티밋 파이팅의 챔피언을 가리는 챔피언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얼티밋 파이팅이 종목이 된 거야.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대중들한테 싹 완전 들어간 거죠. 녹아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커지고 순식간에 이제 미국 머니가 진짜 머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천조고. 아무리 일본에서 날뛰어봤자 우리 2007년으로 그럼 확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그게 네. 드라마틱하게 UFC가 네.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러니까 산의 유보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갖고 있어. 그 당시에 또 너무나 참 이게 영화 같아. 일본에서는 넘버원이었던 프라이드가 야쿠자 연루설이 터지면서 추락합니다. 그 당시에 후지 TV라는 지상파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링 가운데 이제 로고를 받고 들어가는 스폰서들은 엄청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후지 TV가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후지 TV가 일본 공중파죠. 네, 지상파죠. 지상파. 니네는 야쿠자랑 연루돼 있으니까 반사회 뭐 이런 그쵸. 법이 있대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다 손절을 쳐야 된대요. 바로 손절을 친 거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프라이드가 그 가운데 로고 박는 그 광고가 5천만 원인가 8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당시 프라이드 규모에서 프라이드, 치면은 진짜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으던 시즌이 프라이드도 도쿄돔에서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그렇죠. 도쿄돔에서 그러니까 한 적이 도쿄돔을 있고. 채울 정도의 프라이드였는데 4만 5만 이렇게 했던 그런 대회가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이제 UFC가 잡아먹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아 벗네요 또. 자 벗습니다. 자. 아니 그게 뭐냐면 저희 그때 취재 갔을 때가 말씀하신 것처럼 UFC는 거의 이제 팽창 속도가 너무 빨랐고 팽창이야. 그건 이제 성장도 아니고 팽창이야. 근데 프라이드는 어떻게 보면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해 할 때죠. 발악해야죠. 그때 이제 무리수 중 무리수를 둔 게 미국 대회를 2번을 하잖아요. 2번을 하죠. 야, 그 당시에 돈도 없을 이름은 텐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거의 지금 보면 사기예요. 그때 카지노 피셔라는 카지노 에릭 재벌. 피셔인가 피셔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게 빠친코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기계를 슬롯머신을 만들어서 막 공급하던 사람이야. 돈이 그러니까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뭐 끌어올려고 하면 라스베가스의 자본들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한테 이제 넘기려고 했던 거죠. 아니 기억나실 텐데 그때 피셔라는 사람이 일본 프라이드 대회 때 계속 얼굴을 비춰서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 안 나세요? 기자회견 때 사카키바라가 막 부들부들 떨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느낌? 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당시에는 팔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워딩은 내 진짜 소중하게 키운 딸인데 그 좋은데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타나면 좋은데 시집을 보내고 그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미 이제 에릭 피셔는 피셔라는 분은 살 마음이 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값어치에 이게 사올 생각이 있는데 사카키바라는 그때 딜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가?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그래요. 제 기억에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서 감정적으로 저는 부들부들 떤 건 맞아요. 떤 건 기억나죠. 떤 건 맞아요. 목소리가 막 덜덜덜 떨리면서
그리고 피셔가 좀 그 대답이 좀 머쓱해져서 그게 아마 대답을 좀 했었어. 이게 떨었다면 아마 사카키바라가 일생일대 도박을 한 것 같아요. 쉽게 싸구려 아니 싸구려란다. 조금 저가로 넘길 수도 있는데 자기 딴에는 한번 튕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카키바라가 지금이야 철면 피고 좀 말도 이렇게 사업가처럼 하고 막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도 어렸어요. 어리지. 지금 한 40대 초반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나 네. 편지형이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큰 딜을 이제 앞두고 좀 긴장한 게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질문도 사전에 얘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일본식 스타일이면. 그 기자가 일본말로 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본식 스타일이면 그걸 묻고 그렇게 말하고 피셔한테는 너한테 바로는 안 줄 거야. 내 딸이니까.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넘길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 당시에. 그래서 프라이드가 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 무산됐잖아요. 케이지는 너의 지구였나? 너의 세계. 근데 링은 우주다. 네, 유니버스다. 난 그 당시에도 난 진짜 링에서 하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솔직히 스탑 덤무브가 말이 돼? 그게 무슨 특성이야. 아니 그게 그 우주라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본식 그러니까 개념인데 스탑 해요. 그러면 무한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 개념상은 맞아요. 개념상? 내가 너무 일본파라서 그런가? 아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 이 사이드에서 멈춰서 다시 중앙으로 오면 무한 확장 시킬 수 있잖아요. 이 우주. 그건 빨무에서 하시고요. 4대4 이소라의 아니 그 이소라의 당시에도 프로토스에서 하시고. 뭐라 이게 또 잡담인데 이정수 기자는 약간 친미. 뭐 굳이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UFC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고. 나는 스탑 덤무브는 나 그렇게 생각만큼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는 처음에 프라이드 비디오를 대환이 형한테 사서 볼 때부터 나 이게 스탑 덤무브가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처음에 제가 학교 가서 고등학생 때 틀어줬는데 애들이 그때마다 박수 치면서 웃었어요. 저 뭐냐고 상황극 하냐고. 맞아요. 근데 어제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여튼 프라이드 시대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피셔가 빠지고. 이건 진짜 너무 깜짝 놀랄 일이야. 맞아. UFC가 갑자기 프라이드를 인수한다. 너무 놀랐어요. 그때 진짜. 진짜 반전 영화였어요 그때. 왜냐면 UFC 프라이드가 엄청 으르렁대고 프라이드가 미국 진출할 때 셀링 포인트 자체가 매력 포인트, 그 어필링 포인트 자체가 우린 UFC와 다르다였어요. 근데 갑자기 UFC가 프라이드를 샀다 그러고 데이나 화이트랑 퍼티타가 일본 가서 사진 찍고 갑자기. 그렇죠.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라이드 대회 이름이 카미가제. 이제 뭐 프라이드하고 UFC 대표 선수들하고 좀 섞여가지고 마지막 경기한다. 그래서 후지타하고 제프 몬슨하고 마지막 그 경기를 끝으로 프라이드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당시에 기대치는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경영 스타일과 또 연결될 텐데 저는 양대 리그로 갈 줄 알았어.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은근히 또 흘렸었고 희망이 좀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지. UFC가 서양, 서구의 최강을 가리고 여기 동양의 최강을 프라이드가 가려서 나중에 탁 이렇게 무슨 뭐 디비전이 이제 챔피언십 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끝.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되기가 힘들어. 그게 그러면은 뭐 원래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면 저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다고. 그럴 생각이었다. 애초에. 왜냐면 나중에 스트라이크 포스도 그렇고 WEC도 그렇고 그렇죠. 다른 대회들을 인수할 때 보면 UFC는 UFC 이외의 존재는 부정하는 게 UFC 스타일이에요. 브랜드는 다 먹어치우는. 먹어치우고 UFC 내 룰 아니면 노 룰이다. 없다. 그게 UFC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갈 때 명분은 그런 게 있었겠죠. 프라이드가 어느 정도 일본 격투기 대표성도 있고 하니까 사갈 때는 우리가 나도 프라이드 팬이다. 우리가 이걸 잘 해보겠다.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가 실제로 처음에는 공식 성명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프라이드를 잘 살리겠다. 근데 데이나 화이트 쪽 명분은 재무제표를 실제 열어보니까 이거는 막 적자에 뭐에 이거는 들고 가면 진짜 모두가 다 망한다. 그래서 이건 청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데이나 화이트의 그때 이론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뭐 사업적으로 봤을 땐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프라이드 뭐 아쉽긴 했지만 그때 이제 프라이드 선수들이 UFC로 넘어와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을 한두 명씩 넘어가게 되죠. 쇼군 뭐 노게이라부터 시작해서 좋은 선수들이 다 넘어와서 그때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딱 만났죠. 그쵸. 두 세계가 만났죠. 프라이드 그때 이제 프라이드의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들을
이어받은 거죠 UFC가. 그쵸. 그래서 경기를 뛰게 했고 뭐 나카무라 카즈히로 뭐 이런 일본 선수들도 경기를 맞아. 좀 뛰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호되게 당한 거죠. 그쵸. 그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프라이드 선수들이 음. 진짜 그냥 처참하게 거의 그러니까요. 전멸했죠. 진짜 전멸했죠. 저는 그렇게까지 음. 깨질 줄 몰랐어요. 음. 특히나 제일 상징적인 경기가 청리델 대 반드로의 실바였는데 반드로의 실바는 뭐 사실 뭐 경기 자체는 멋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완전히 완패였죠. 완패였죠. 네. 뭐 재미는 진짜 있었지만 대표 타격가들이 붙어가지고 뭐 그게 노게이라가 나중에 뭐 잠정 챔피언이 되고 하긴 했지만 데이나 화이트가 반드로의 실바를 되게 좋아해. 데이나 화이트가 그냥 음. 데이나 화이트의 장점이 내재적 장점이 뭐냐면 대중들이랑 눈높이가 되게 비슷해요. 성향.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계속 만들고 싶어했던 경기가 그리고 청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데이나 화이트가 개인적으로나 CEO로서나 그 둘의 경기를 거의 서둘러서 제일 빨리 만들었잖아요. 연말 메인 이벤트로 그 경기가 근데 그리고 또 대단했었죠. 청리델이 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궁합이라는 게 딱 보면 나오거든요. 스타일상. 스타일상 딱 나왔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UFC 네. 프라이드를 인수하고 덩치는 점점 커지고 저는 여기에 이제 확실하게 대중적으로 북미 쪽의 사람들을 끌어모은 인물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네. 브록 레스너가 아닐까요? 아 브록 레스너 엄청 컸죠. 브록 레스너가 WWE에서 되게 상징적인 인물인데 WWE랑 네.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갑자기 MMA를 한다고 MMA 가 나오고 왔죠. 네. 최용만이랑 경기하기로 했지만 네. 김민수 그쵸. 선수랑 또 경기를 하고 그 이거 굿 맞죠. 그리고 이제 UFC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과정. 과정 그러면서 이제 UFC가 더 커진. 더 커졌죠. 네. 브록 레스너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여러 개 이제 증폭시킨 수 중 하나가 브록 레스너가 맞죠. 그러니까 프로레슬링 선수가 온다고 해서 꼭 이게 잘 풀리진 않는데 여러모로 궁합이 너무 맞았던 거예요. UFC랑 팬베이스도 맞고 실제로 잘했고 잘했죠. UFC가 매치업도 잘 짜줬고 히스 모든 게 히어링 뭐 이런 히스 선수들 헤링, 그쵸. 잡아먹기 좋은 선수들 붙여주고 데뷔해서 프랭크 미어한테 아, 그건 이제 지고, 좀 지고. 그래서 브록 레스너가 굉장히 컸죠. 데이나 화이트랑 사이도 꽤 좋았고 그래서 UFC 200대 약간 소방수로도 들어와 줬었고 마컨트랑 할 때. 마컨트랑 복귀전을 한번 했었고 이게 그 데이나 화이트 대표 얘기를 좀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또 그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의 또 캐릭터가 딱 맞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브록 레스너가 그랬고 론다 로우지가 그랬고 음. 왜냐면 그 전에는 절대 여자부 경기를 내가 안 만들진 하겠다고 않겠다. 했잖아요. 내가 대표로 있는 한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외를 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데이나 론다 화이트 로우지를 데리고 오고. 맞아요. 데이나 화이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스타 선수를 잘 보고 그리고 이건 비꼬는 게 아니고 본인 얘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줄 알고 자기 의견이 틀렸다고 자인은 하진 않는데 행동으로 보여줘. 근데 그게 보통 결과로 나오고. 네, 그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사업가 성장 어떤 이익 실현 기업의 성장 이런 관점으로만 봤을 땐 되게 좋은 기질이죠. 네. 네, 브록 레스너, 론다 로우지.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이 코너 맥그리거. 코너 맥그리거 때 진짜 터졌죠. 완전 터졌죠. 코너 맥그리거가 또 아일리시고 아이리시고. 네. 아마 보스턴 경기가 시버가 보스턴에서 했었던 시버가 건가? 보스턴일 거예요. 데니스 네. 시버. 네. 그때도 이제 아일리시 그 지역 베이스를 또 끌어올렸고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때 MMA 밈이 그거잖아요. 음. 진짜 아이리시 혈통 16분의 1 섞인 애들도 다 코너 아이리시 수도가 막 벨파스트 더블린 네. 막 두 개잖아요. 거기가 네. 막 정치 상황이 부족해서 그 미국 내 그 수도 이름도 모르는 놈들이 코너 맥그리거 때문에 다 자기 아이리시 혈통이라고 아 그랬군요. 막 32분의 1 섞여도 막 코너 맥그리거 막 다 아일랜드 사람이야. 다 거기는. 아일랜드 사람. 이제 보스턴에 그쪽에 아일랜드에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서 보스턴 쪽으로 그 이주를 되게 많이 해서 그쪽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스턴 이 농구팀 이름도 셀틱스잖아요. 켈틱스. 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그런 적재적소에 중요한 선수들을 또 잘 발굴하면서 UFC는 이제 성공가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렸죠. 네, 달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달리고 성장하고 있죠. 있고. 데이나 화이트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선수들로만 봤을 때 진짜 대단한 점이 호불호가 있잖아요. 편애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대단한 게 보통 프로모터는 편애하는 선수를 빌드업을 노골적으로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데이나 화이트가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포츠의 본질은 뭐 요즘에 뭐 어쨌건 간에 승리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시사점이 있고 한 거지만 본질은 승부고 승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데이나 화이트는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나 화이트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도 사자굴에 던져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오면 진짜 띄워주고 찬사를 보내고 프로모션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 딱 까물고 입 꽉 깨물고 그냥 다음 챕터로 넘어간단 말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승부의 시스템, 최강자를 가리는 시스템 자체를 조작을 안 해요. 본인이 기자회견 나와서 본인 좋아하는 밀던 선수가 지면 기자회견 나와서 기자들한테 괜히 화풀이를 할지언정 그걸 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UFC 보면. 근데 약간 그런 비판은 있긴 하잖아요. 뭐죠? 맥그리거로 가장 대표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시 이제 맥그리거가 나중에 뭐 체드 맨데스나 레슬러들하고 경기는 하지만 예전에 뭐 아직 그러니까 잡아먹기 좋은 선수들한테 맥그리거를 좀 던져주는 그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매치메이킹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UFC의 수사법이 레토릭이 굉장히 좀 정치적이라고 보고 정치적이라는 거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스타일리스티클리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페이버러블한 어떤 유리한 매치업은 붙여줄지언정 위치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랭킹 베이스로 하면 그런 얘기가 랭킹이 들어온 후에 그런 얘기가 사라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스포츠니까. 얘 랭킹 8위야. 예전에는 이제 선수들이 그러니까 맥그리거 때 그걸 데이나 화이트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자님 얘기 듣고 생각하니까 스타일 때문에 근데 결국은 수준으로 봤을 땐 클래스가 되는 선수들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데이나 화이트가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예요. 근데 복싱도 그렇고 다른 격투기 프로모터들도 그렇고 문제가 이 본질은 좋은 선수들, 강한 선수들을 가리는 게 스포츠 속성인데 격투기 속성인데 여기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 말 잘 듣는 선수, 돈이 되는 선수를 띄워주려고 수준이 안 맞는 선수나 판정을 매수하거나 하는 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데이나 화이트는 보시면 지 좋아하는 선수가 지면 열은 받지만 그 시스템은 안 건드려요. 매치업 짜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절제를 거기서 딱 멈춘다는 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를 또 이 수많은 몇백 명의 선수들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의 어떤 있죠.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뭐 어떤 큰 줄기에서의 철학은 그쵸. 그게 대단한 간다. 거죠. 그 생태계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약간 메시아 컴플렉스라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죠. 화학식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프라이드의 문제점이기도 그렇죠. 했죠. 문제점이죠. 완전히 그 문제였죠. 누가 봐도 다 뻔한데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어떤 인간적인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얘기들은 시작을 못했거든요. 아직. 그렇네. 한 번 더 노래방 연장하듯이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연장하시고 오늘은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성장, UFC의 성장을 같이 역사적으로 좀 시계열로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어떤 적과 아군 그리고 그의 스타일, 인간성 여기까지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